통일연구원의 이유창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유창 박사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세션에서 거의 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북한인권법의 쟁점 및 추진 방향이고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북한인권 상황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떤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쪽의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권의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권을 주체 인권론, 또 우리식 인권론, 또 이제 북한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권리 의무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인권 문제에서 투쟁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34쪽에 보면 다섯 번째가 국권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국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게 나왔던 게 작년 9월에 북한에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인권은 국권이고 국권의 핵심도 군사 주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군사 문제까지 결국 핵 문제로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특징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인권 개념은 결국 우리가 인권을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상대성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연 필요성인데, 이거는 그동안 많이 얘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북한인권 제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인권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는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이고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을 또 제정을 하고 있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5년 회계연도를 위한 정보수권법 같은 데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 조사에서 보고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에서 해마다 이제 북한인권 결의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9쪽 같은 데 보면 이제 유럽 의회, 유럽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또 2012년 북한 난민에 관한 유럽의 결의, 2014년 북한에 관한 유럽의 결의 이런 것들에서 유럽에서도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하고 있고, 또 NED를 따서 유럽 민주주의 기금 ED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럽에서 북한인권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인권법 발의 현황인데 17대 김문수 당시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제정한 이래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 2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오다가 작년 11월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결의를 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여당에서 북한인권 통합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심재권 의원이 북한인권 증진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대표께서 쓰신 외철안의 책에 보면은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법안을 보면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발의돼서 10년 동안 인식이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41페이지부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일단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성입니다. 역시 인권의 문화적 상대성, 또 남북관계 특성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겠지만, 더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42쪽에 북한인권이라고 할 때 협의 북한인권, 광해 북한인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43쪽의 표 4를 보시면요, 광해 북한인권에 관해서 북한 이탈 주민, 해외 탈북자, 또 이산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특별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협의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이제 제정돼 있지 않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협의회 북한 인권, 북한 내 인권을 대상으로 인권 제정 국가인권법을 만들 때 인권이 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인권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거냐가 문제인데 4세대 인권, 이건 최근에 뭐 동물복지라는 개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자연 만물에 다 인권이 있다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고 3세대 인권, 평화권, 환경권, 개발권 등이 대표적인데 이건 아직 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또 취약계층 지원들에 쓰던 사람 같은 관련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 5를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놨는데 2세대, 3세대 인권은 그래도 뭐 법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1세대 인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북한인권법 제정할 때는 결국 자유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 또 개발 협력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결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인데요. 그 얘기를 이제 43페이지, 45페이지까지 쭉 써놨던 거고요. 요거 47페이지 법은 어떻게 되냐? 결국 자유권과 사회권은 분리 입법. 우리가 이제 지금 자유권, 사회권 통합해서 하나의 법에 만들려고 한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1948년에 세계인권 선언 제정하고 나서 국제인권 규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의 국제인권 규약이 실패하고 1966년에 2개의 국제인권 규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2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회권에 관해서 이미 다른 법에서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북한인권 법에 넣는 거는 조금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48페이지 북한인권 기록 보조서 아까 말씀드려서 나왔듯이 이게 이제 여당안은 법무부에 북한인권 보조서를 두고 돼 있고 야당안은 북한인권 정보센터를 이름 이렇게 두고 수집 연구 보존 발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환 규정이 트레디셔널 저스티스나 차지불법 청산 이런 얘기들은 북한인권 정보 북한인권 징계법 안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북한인권 기록 보존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통일 이후에 그런 전환기 정의 불법 청산 문제까지 연기돼 둔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뭐 이름 명칭은 어떻게 됐든 법무부에 두는 게 좀 필요하겠고 49페이지 마지막에 뭐 제가 시간이 없어 급하게 왔는데요. 마지막 중요한 게 결국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 자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 정보가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재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 증진법 2개 다 이게 정보 접근권,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도 보면은 정보 접근권, 정보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좀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 좀 시간도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 고려대학 남경규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소의 남광규입니다. 이 박사님 내용 잘 읽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인권법 지금 10년째 계류만 되어 있고 아직 제정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부탁해가지고 이게 아마 인권 중앙에 여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어떤 그 관심에 대한 촉구 또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토론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우리 고대에 인권 관련 우리 학생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석을 좀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그걸 좀 깜빡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이게 작년 이맘때죠. 인권 교류안이 대북 인권 교류안이 유엔에서 이게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면서 사실 이제 새로운 국민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국제사회, 특히 북한에게도 큰 지금 압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뭐 어떤 때는 뭐 변명도 하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사회 내에 또 어떤 법을 뭐 문제 삼아 가지고 물타기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이번 주 안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인권 문제와 관련되어진 북한의 어떤 대응 양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나오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유럽 연합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제기되어졌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2005년부터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제 계속 북한에 관련되어진 인권 결의안이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아주 전 세계인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나오게 된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문제다. 또 가장 기본권과 관련돼서 이제 유엔으로 상징되어지는 인류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동안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 얘기하게 되면 북핵 문제가 다였습니다. 또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은 일단은 중요한 고비는 다 넘기기로 했는데 그러나 뭐 지금 20년 넘어왔지만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 문제의 이제 본질로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 뭐 핵 문제라는 것은 국제 정치적 합의도 담고 있고 군사 안보적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북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북한 사회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결국 민주화되어져 나가고 또 북한 주민들 어떤 기본권이 개선되어져 나가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북한과 관련되어진 모든 운동의 어떤 궁극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관심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이제 북한과 관련되어진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유엔이 또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접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금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표도 나온 것처럼 이 북한 사회가 그동안 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 절대주의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 인권, 기본권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유엔에서 또 유엔 인권 사무소가 설치되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나라는 존재, 인간이 뭐냐, 기본권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사실 북한 변화의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확산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뭐 유엔의 인권 결의안, 또 우리 NGO 단체 활동, 또 우리 국내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소위 말해서 북한의 수령가, 지도자들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걸 북한 주민들이 각인하게 되는 것. 북한 주민의 국가라는 주인은 나다. 라는 부분들, 또 수령이든 뭐 지도자든 그것이 북한 주민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게 되면은 아마 그것이 아마 북한 사회에 대해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핵 문제는 어떻게 보기에는 피선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동구권이 무너지게 된 어떤 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이 인권 개선의 요구가 소련과 동유럽에 퍼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확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그 시민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북한 인권법을 둘러싸고 우리 이 박사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1세대부터 지금 뭐 4세대까지 인권의 개념을 얘기했는데 인권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에 대한 얘기가 없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여야가 북한 인권법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야당은 사회권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권은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지난 그 10년간 과거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 정책을 다시 반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인권을 가져다 줬느냐?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지금의 시점이 오히려 북한 내에 주민들의 자생적인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적인 활동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사실 그 우리가 대북지원을 둘러싼 하나의 패러독스입니다. 10년 동안 지원했는데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개선이 안 되었고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유적인 활동은 없었는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북한 내부의 자유적 영역이 더 늘어났어요. 또 개인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처분권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게 됐고 이걸 보더라도 이 북한 인권법의 시작은 바로 자유권의 바탕을 둬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명확히 해야만이 지금 그 자꾸 여야 사이에 이런 개념을 두고 말입니다. 자꾸 싸우고 있는데 이 시작을 자유권에 두고 북한 인권법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어떤 그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 아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도 일본도 이미 10년 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이 당사자인 우리가 또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그 북한 통일되었을 경우 책임져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로부터 책임의 소재를 추궁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회에서 10년 이상 계속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조속하게 이게 제정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고 또 민간의 어떤 참여와 또 활동 또 국회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비록 많은 수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회 앞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 행사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교수님. 그러면 우리 그 랭크 부대표이신 박선균 부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부대표 박성준입니다. 지금 이규창 박사님과 남건규 교수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다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인권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박사님께서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그렇게 발제문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헌법 3조와 더불어서 헌법 6조는 지금 보호 책임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토대로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개입 입법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박사님께서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으로 이제 보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아까는 또 말씀을 하실 때 자유권적 질서가 기본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 경험을 좀 비추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국회에 방문해서 왜 북한인권법을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당 의원의 설문지를 제가 한번 받아봐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그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한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제가 토론문에 보시면 이게 동독 전 서독 프라이하우프를 통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정치범 33,000여 명과 그의 가족 25만 명을 귀환시키는 등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동독의 인권 문제를 개선시킴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안 이유를 북한 인권 증진 법안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법안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같은 경우는 동독은 철저히 정치범을 부인했기 때문에 서독 당국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 단체라든지 교회, 변호사, 인권단체 사람들을 통해서 물밑에서 접속을 해서 정치범을 석방을 했는데 이걸 이유로 갖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근거로 프라이카우프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10년 정권 동안 진행해왔던 대북 정책에 인해서 비전향 장기수는 돌려보내고 국군포로 또는 납북자는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해놓고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북한 인권법의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인데요. 이것은 이제 서독이 설립한 짤지기터의 중앙기록 보존서를 그 모태로 합니다.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아까 앞 세션에서 재성호 교수님께서 그 설치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엄청나게 폐지론이 쇄도를 했습니다. 기민당은 이것을 지키려고 한 반면 사민당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폐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끊는 등 아주 동독과 함께 그렇게 압박을 해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은 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기민당 의원들은 재통일이 짤지기터는 재통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성으로 통해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의 북한 저가 이걸 비추어서 보았을 때 지금 북한 인권법이야말로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통일에 대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호의 의지를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가 최초의 법문서인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한 지 8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런 자유가 보장하는 문서가 서양에서는 800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에게는 그런 문서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는 늦었지만 지금 빨리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어서 그런 마그나 카르타를 북한 주민에게 안겨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제 토론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남북 대학생 총연합의 강철민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강철민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추가하느라고 실리지는 못했는데 몇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저는 그 남강구 교수님 발제문을 보고 그 특별히 3절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게 핵심이지 않나 지금 북한 인권과 특별히 그 북한 인권법을 목적하는 북한 인권법 통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북한 인권법 통과의 전환기적 담이 특별히 6.15 선언의 가면을 벗기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부제를 인용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막고 또 북한 주민의 그 인권 개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북한 인권법에 그 막고 있는 특별히 6.15 선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15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에 남북한의 두 정상이 합의한 5개 항으로 내용으로 공표되어 있는데 첫째 주요 내용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가 이제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그리고 셋째가 이산가족 및 비전환 장기수 문제 인도적 해결, 넷째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등인데 이 중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1조와 2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자주 쓰는 게 주체,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런 전술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얘기하지만 그 평화라는 거는 이제 원칙이지 목적 자체는 될 수가 없고 목적은 오직 선의와 정의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15 선언의 악마성, 특별히 1국가 2체제, 연방제라고 하는 북한의 체제와 지금 현존하는 북한 인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체제를 인정하고 특별히 그걸 옳다고 보는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의 북한 인권 증진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가장 아이덴티티, 쉽게 얘기하면 가장 그 기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전환기적 정의에 입각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6.15 선언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 선언 먼저 우리가 틀렸다고 공표를 하는 게 이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15 선언과 그에 보조하는 14선언은 헌법 1조, 2조, 3조 또한 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66, 69조 이렇게 헌법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통일정책, 우리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주의 인권 개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외면하게 하는 악마적 명분인 6.15 공동선언의 폐지를 같이 좀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의 전주곡 자유북한 선언과 북한인권법 통과라고 했는데 2014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독의 상징인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이 첫 번째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둘째 민생 인프라 구축, 세 번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입니다. 이는 연설의 장소와 의미 등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선시한 자유통일 독트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이제 시민사회, 범시민사회 단체 자체로 새로운 이 독트린에 걸맞는 이 북한 자유에 대한 자유북한 선언이 제가 보기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범시민적으로 자유북한의 북한 주민의 자유를 선언하는 이 드레스덴 독트린에 이어서 이 시민단체가 힘을 실어주는 이 선언도 이제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드레스덴을 넘어서 이 자유북한 선언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라. 이게 좀 골자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이규창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환기적 정의,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체제 변환기,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둔 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이 북한인권법이 북한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할 근거와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후 타당한 배상과 화해에 이르는 정가정의 선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기적 정의의 개념을 집어넣은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 같은 것을 집어넣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맡고 있는 이제 근본적 원인은 6.15 선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이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6.15 선언 폐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 선언문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전환기정의 관점에 입각한 북한인권법이 다가올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받고 그다음에 이유찬 박사님 말씀을. 네. 그러면은 대단히 그 시간 운영 잘못해서 죄송하고 이유찬 박사님이 그 한번 종합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많고 강철민 대표께서도 6.15 공동선언 말씀도 하셨고 자유북한 선언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전환기정의 개념이 북한인권법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많이 들어가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인권법 제정 벌써 10년 이제 벌써 지나가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이제 상대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이런 모임도 같은 뜻이지만은 인권이라는 것은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많은데 그거는 걸림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강도 그리고 지속성 이거에 의해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성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인권 법 제정은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우리들 이 희망대로 빨리 되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낙선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결부시켜서 우리 시민운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걸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